어제 부동산 하는 분들 몇 분,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 그림 사가신 분이 부동산 하는 분이라. 어,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꺼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의 주기다. 다시 부동산이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의 투자처를 사람들은 찾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 투자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미술 시장 규모에서 지금 현재 아주 오래전에 3천억이었다가 다시 2007년에 한 6천억으로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뭐 한 2,400인가로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다시 두 배, 5천억이 됐어요. 5천억.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두 번의 굴곡을 겪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안정적 상승세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되겠죠. 그것이 3만 달러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이제 제 그림은 통계 안 잡혀요. 워낙에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잡히고, 이제 통계 잡히는 금액 정도만 해서 5천억인데, 어, 그, 그 돈이 세계 주식시장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2%, 2.5%인데, 그러면 이제 50분의 1 정도 되는데, 미술 시장은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그 한국의 문화예술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나쁘게 보면 뭐냐면, 한국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술 시장 자체가 부자들이 뛰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술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아, 그만큼 음, 그 상류층에 부가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그림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부자들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제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팔고, 또 그것을 제가 이 유튜브 설명란에 달았듯이 절대 빈곤의 고통과 문화 빈곤의 그 심리적 고통, 그것을 완화하는데, 어, 그것이 제 그림의 사명이다.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불완전한 노동자라는 뜻이거든요. 불완전한 비정규직 노동자. 그래서 이 프레카리아트가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막 데모하고 반란하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이제 프레카리아트인데, 비정규직 노동자고 뭐 알바로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세력이. 그래서 기본소득, 예전부터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기본소득이 프레카리아트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어,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연금을 받는 계급에서 탈락하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보험금하고 세금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우스 푸어가 되는 그런 지금 주택 소유자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어떤 부대적인 피해, 그리고 전 세계가 자동화되면서, 또는 다국적 기업이 통합되면서 인수합병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프레카리아트가 아주 많아지는,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되는 과정에서 많아지는 프레카리아트,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
폭력이 더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한 폭력적인 사태, 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나름대로 문화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런 폭력 사태는 한국에서 더 심해지게 되겠죠. 자, 어제 이제 제가 이런 어떤 체육계의 미투라든가,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부진 자택공사비가 삼성물산 회사 돈으로 이렇게 대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자갑심이라는 심리적인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문화의 후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갑이라고 느끼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단 말이죠. 모든 존재는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진화 심리학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삼성의 오너 가족이 이렇게 자갑심, 스스로 특권층이고 스스로 갑질을 할 수 있는 특권층이라는 것을 누리는 이런 마음을 휴브리스라고 부르는데, 성공 경험이 지속됐을 때 생기는 인간의 발생한 오만함, 그것을 휴브리스라고 불러요. 이게 토인비도 굉장히 강조했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상류층 또는 성공한 사람이 성공 경험이 길어지게 되면은 휴브리스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몰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주역에서 구죽궁,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의 그 하나의 순환 과정이죠. 근데 휴브리스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밑바닥 시장이 잘 안 보인다거나, 현재에 너무 이 관점이 현재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가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현재 돈 버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였죠.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폴더폰이었고요. 스마트폰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코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필름 카메라 잘 팔리는데 무슨 디지털 카메라냐? 그쪽에 우리 신경 쓸 시간 없어라고 위층에서 결정을 내렸죠. 부하 직원하고 중간층까지는 우리도 노키아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코닥도 디지털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밑에 있는 그 신입사원들하고 중간 계층까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위에서 반대를 해서 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휴브리스가 바로 삼성전자의 이 어닝 쇼크 40%의 영업이익 급감, 바로 이런 것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휴브리스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이제 뭐 구글하고 손잡고 애플하고 손잡고 인공지능 막 업체하고 손잡고 해요. 근데 인프라까지 털리게 돼요, 나중에. 그게. 2차로 터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가 떨어졌다. 석 달 새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그러면서 이제, 삼성은 바이오 쪽으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없죠. 갈 길이 지금 바이오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 바이오 쪽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삼성 바이오 강의 때도 했던 얘기인데, 헬스케어 플랫폼, 인프라에 남은 모든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을 정도로, 지금, 뭐랄까, 약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삼성 바이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자 쪽에 LG전자도 영업이익이 80%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삼성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이 완전히 유행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투자 유행이 가고 새로운 투자처로 지금 돈이 이동해가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반도체 이쪽이 확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안 돌아오고. 그래서,
삼성하고 LG전자의 그 영업 추정치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22% 높게 추정을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80%나 오차가 생기게 증권사가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금 증권 주식 투자도 힘든 상황입니까?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는 모건 스탠리에서 경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경고했던 게 정확했답니다. 가장 이미 과열되어 있고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자, 그런데 조금 저는 이게 사실이 되길, 현실화되길 바라는데요.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한성숙 대표. 구글과 싸워 이기겠다. 아주 박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새롭게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이 네이버가 인공지능 업체를 인수도 하고 그랬죠. 우리가 그 네이버에 돈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죠? 광고비 등등으로.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네이버라면 이 정도 말은 나와줘야 됩니다. 실패할지라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이상이 있어야죠. 이 꿈이, 이 이상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공지능은 완벽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진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또 조그만 회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그들하고 손 잡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연대하고 하면은 네이버가 구글을 이기려면 결국 인공지능 쪽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쪽에서도 강자가 돼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현대자동차하고 삼성하고 삼성은 이제 바이오 쪽에 살짝 특화 장점이 있고 근데 삼성도 현대자동차도 현재 인공지능하고 로봇 쪽으로 투자하고 있죠. 네이버하고 경쟁자가 된 겁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더 통 크게 말하고 있죠. 구글과 싸워 이기겠다. 아주 방향을 아주 잘 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지금 생활 환경지능, 공기지능, 환경지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생활 환경지능과 분리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아도 생활 환경지능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지능을 갖추는 것 자체가 인프라고 이것을 현재 삼성도 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는 이제 뛰어든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돈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글쎄 앞으로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나비 효과 같은 것은 계속될 겁니다. 선점 효과로 인한 그 나비 효과. 어떻게 현명한 브레인스토밍을 잘 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느냐. 네이버가 구글을 꼭 이겨주길 바라고요. 한국의 여성 소설이 이제 이렇게 소설 문학이 이렇게 세계화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문예체가 체육은 이제 문화 선진국이 돼야만 체육 선진국이 돼야만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문학하고 예술, 미술, 음악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대중예술, BTS 쪽에서 점점 세계로 진출해가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해야 돼서요.